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 우리 예전 이웃이었던 강정숙 이모님에게 영상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다. 몇 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것만으로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메시지는 짧았다. 인사도 설명도 없이 단 한 문장. 내 부모님 일. 너무 놀랐어. 오늘 본 걸 믿을 수가 없구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눌렀다. 영상은 익숙한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은광교회. 어릴 적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부모님과 함께 꼭 가던 곳이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앞으로 당겨졌다. 단상 위에 선 두 사람, 내 부모님이었다. 어머니는 검은 레이스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눈가를 닫고 있었고, 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고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하얀 국화로 둘러싸인 관이 있었고, 그 옆에는 큼지막한 액자 속내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아니야. 아니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영상 너머로 들려왔다. 지수는 늘 힘든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추도사, 정확히 말하면 내 부고를 읽고 있었다. 짧은 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편안히 쉴 수 있기를. 내가 죽었다고. 아니, 나는 지금 내 원룸에 서 있다.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온몸이 떨리고 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슬픔도 망설임도 없이 차분하고 철저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나는 부엌 싱크대를 붙잡았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다. 도대체 무슨 짓이야?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나는 부모님과 수년째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를 집안의 수치처럼 여기며 인연을 끊겠다 선언했을 때부터. 하지만 장례식을 열고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다니 계속해서 영상을 보았다. 엄마는 내가 어떤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런 일은 없었다. 아빠는 내가 고립된 삶을 살다 죽었다고 했지만 나는 그동안 일했고 살았고 버텨냈다. 그들도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영상은 아직도 재생되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는 천천히 참석자들을 비췄다. 먼 친척들, 부모님의 친구들, 내가 어릴 적 다녔던 피아노 학원의 선생님까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내가 상상한 게 아닐까 싶어서.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나를 지운 게 아니었다. 살아있는 나를 묻어버렸다. 이건 상상이 아니었다. 확실했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지운 게 아니었다. 살아있는 나를 땅속에 묻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가 또렷해졌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차가운 가족은 아니었다. 한때 나는 가족이란 보호와 충성심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환상은 3년 전, 내가 내 인생에서 쓰레기처럼 내쳐졌던 그날 산산조각 났다. 진실은 단순했다. 돈을 훔친 건 나 아니었다. 그건 내 여동생, 윤세진이었다. 우리 집안의 자랑,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던 아이. 그 애는 가족 회사의 계좌에서 약 1억 원 가까운 돈을 빼돌렸다. 화려한 삶에 중독되어 감당도 못할 생활을 꾸미다가 결국 회사 장부가 엉망이 되었고 부모님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다. 그 대상은 너무나도 편리하게 나였다.
그날 부엌에서 엄마가 날 향해 날카롭게 내뱉은 말을 지금도 기억한다. 딸 하나 망치는 게 낫지. 둘 다 망치는 것보단.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가족 망신이다. 이젠 우리 딸 아니다. 그 다음 날 나는 집에서 나왔다. 돈도 없이, 이유를 말할 기회도 없이, 그저 침묵뿐이었다. 전화도, 문자도, 편지도 보냈다. 하지만 내 번호는 차단되었고, 가까웠던 이모, 삼촌들조차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언제나 따뜻하게 열려있던 문들이 하나씩 내 얼굴 앞에서 닫혔다. 나는 유령이 되었다. 가족에게서만이 아니라 나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세상에서 결국 나는 부서진 사람들처럼 떠났다. 해외로 나갔다. 작은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번호도 바꾸고 조용히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SNS도 끊고 내 이름조차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희망이 있었다. 언젠가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전화를 걸어 괜찮니? 라고 물어줄 거라는 오해였어. 돌아와 라고 말해줄 거라는 희망. 그날은 오지 않았다. 대신 더 끔찍한 날이 왔다. 작년 예전 이메일을 복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해당 계정은 사망자 등록으로 인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공식적으로 시스템상에서 완전히 사망 처리되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버린 것만이 아니었다. 존재 자체를 지운 것이었다.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핸드폰 속 영상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됐다. 그들의 목소리, 그 가짜 눈물, 그리고 관 옆에 놓인 내 얼굴, 내가 없는 내 장례식, 이건 무언가 이상했다. 모든 감각이 말해주고 있었다. 뭔가 엄청나게 잘못되었어. 그래서 파기 시작했다. 진실을.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은 엄마의 언니, 이경숙 이모였다. 어릴 적 명절에 갈 때마다 몰래 사탕을 주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오랜만에 연락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이모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모, 나 지수예요. 침묵. 그리고 뚝. 전화를 끊었다. 다시 걸었다. 찾다. 그 다음엔 사촌들에게 연락했다. 한 명은 엄지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다시는 답장이 없었고,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물었다. 이거 무슨 장난이야? 아무도 내가 진짜라고 믿지 않았다. 단 한 사람 빼고는. 어릴 적 나를 정말 잘 따르던 사촌 동생, 민우. 그 애만이 조심스레 답장을 보냈다. 지수 누나, 진짜 살아있어요. 응. 진실이 알고 싶어.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해줘. 입력 중이라는 점 3개가 한참 깜빡이다가 마침내 답장이 왔다. 3년 전에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어. 너 여행 중이었고 한국에 시신을 못 옮겨와서 화장했고 그래서 비공개 장례였다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해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없었고 자동차조차 소유한 적이 없었다. 무언가 안에서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서랍 속 모든 서류를 꺼냈다. 여권 스탬프, 월세 계약서, 출입국 기록서, 근무 계약서. 나는 단 한 번도 사고를 당한 적 없었고 실종된 적도 없었다. 그래서 정부 기록 열람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했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 이름, 이지수, 사망일, 7월 16일, 사인, 교통사고, 상태, 사망 처리, 사망신고서 번호, KRF-47만 8913. 그들은 문서를 조작했다.
나를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건 슬픔도 아니었고 부정도 아니었다. 의도된 은폐였다. 그럼 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묻은 걸까? 멈췄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족이 나를 살아있는 채로 묻었다는 걸 알게 되면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곳에 있었다. 세진의 인스타그램. 비공개였던 계정을 다시 열어둔 모양이었다. 거기엔 반짝이는 사진들이 넘쳐났다. 하얀 장미, 삼페인 분수, 행성만 한 다이아 반지. 세진의 결혼식이었다. 모두가 있었다. 이경숙 이모,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사촌들은 삼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심지어 해외에 살아서 평생 결혼식에도 안 오던 정근 외삼촌까지 왔다. 그런데 나만 없었다. 단 한 장의 사진도. 지수도 함께였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말도 없었다. 존재 자체가 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눈을 더 가까이 가져갔다. 피로연에서 찍힌 사진 하나를 확대해 보았다. 그 사진 속에는 축사 중인 장면이 있었다. 세진의 남편이 마이크 옆에서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선 아버지가 와인잔을 들고 연설 중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 적힌 문구. 언제나 자랑스러웠던 우리 딸에게. 그 순간 알았다. 잊힌 게 아니었다. 대체된 것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즉시 가족 사업자 등록 정보를 검색했다. 몇 번의 클릭 후 피가 싸늘해졌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에게 남겨둔 교육비, 창업자금, 모든 신탁 자산이 내 사망 후 6개월 뒤에 세진 명의로 이관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조용히, 계획적으로. 그녀는 나를 애도하지 않았다. 나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이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새하얀 웨딩드레스, 미소 짓고 있는 세진의 얼굴을 보며 마침내 확실해졌다. 그 애는 나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지워버린 것이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이 날 죽이고 싶어 했던 거라면 이제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보여줄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법무법인 은송의 문을 열었다. 여권 출입국 도장, 근로계약서, 세금 신고서, 집 임대계약서, 항공기 탑승 기록,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무너뜨릴 수 없는 진실,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짓. 책상 너머에 앉은 젊은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지금 본인 사망 신고에 이에 제기하신다는 건가요? 나는 위조된 사망 신고서를 조용히 그의 앞에 밀었다. 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젠 그들 인생의 유령처럼 나타나 줄 겁니다. 변호사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럼 사문서 위조와 사망신고 무효 소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시간 없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제 추모 예배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날 오전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이번 주 일요일 은광교회 너를 위한 추모 예배가 있어. 이름도 설명도 없었지만 나는 그 교회를, 그 주소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내 계획도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원룸 창가에 섰다. 서울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였다. 기름을 기다리는 불꽃 같았다. 그들은 나를 거짓으로 감쌌다. 침묵 속에 묻었다. 존재 자체를 없앴다. 하지만 이제 무대는 준비됐다. 울게 두자. 슬퍼하게 두자.
연기하게 두자. 그리고 막이 오를 때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진짜 장례식을 보여주자. 은광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로 가득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교회 앞 골목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 마치 슬픔의 행진 같았다. 두꺼운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고 울음소리와 속삭임이 교회 안을 메웠다. 서로를 안으며 눈물을 닦는 모습. 모두가 진심으로 비극을 믿고 있었다. 나는 길 건너편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검은 코트, 선글라스,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그 광경은 현실 같지 않았다. 마치 나를 닮은, 나처럼 말하는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을 보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가 아니었다. 안에서는 이미 공연이 시작된 상태였다. 오르간 소리가 천천히 비극처럼 울렸다. 내 사진 아래 촛불이 깜빡거렸다. 그 가짜 부고장에 쓰였던 그 사진. 진심으로 웃고 있던 날, 그날 찍혔던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단상에 서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 조심스레 무게를 실은 목소리. 지수는 늘 복잡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요. 길을 잃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앞줄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레이스로 장식된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눈물을 닦고 있었다. 몇 주간 연습한 듯 완벽하게 절제된 오열. 우아하고 흐트러짐 없는 눈물. 그리고 세진. 진주 목걸이를 꼭 쥔 채 서 있었다. 마치 그걸 놓치면 심장이 무너질 것처럼. 지수 언니는 복잡한 사람이었지만 내 언니였어요.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짓, 눈물로 포장된 거짓말, 리본처럼 묶인 감정 사기극. 나는 조용히 교회 입구로 다가갔다. 귀를 기울이자 목사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 연극엔 아직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제 고인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정중히 모았다. 그 완전한 침묵의 틈. 나는 교회 문을 밀었다. 쾅. 두꺼운 나무 문이 갈라지는 소리. 무덤처럼 닫혀있던 공간이 열리는 소리. 바깥의 차가운 빛이 예배당 안으로 쏟아졌다. 성당 복도 위로 스포트라이트처럼 쏟아져 내리는 햇빛. 그리고 나는 그 빛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천천히, 단단히, 굽있는 구두의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척, 척, 척. 교회 안에 침묵이 갈라졌다. 숨이 멎은 듯한 웅성임. 몇몇이 고개를 돌렸고 순식간에 속삭임이 불처럼 번졌다. 저 사람 누구야? 설마 지수야? 아니야. 말도 안 돼.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엄마, 저 사람 지수 언니 아니야. 나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이 내 눈을 마주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공포, 충격.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무너졌다. 완벽하게 연습한 듯한 기절 연기. 그녀의 몸이 힘없이 접히며 의자 옆으로 쓰러졌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리더니 마침내 몸이 무너졌다. 너무 완벽한 연습이라도 한 듯한 기절. 그녀의 몸이 천천히 옆으로 쓰러지며 앞줄 바닥에 철푸덕 소리를 내며 눕혀졌다. 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손에서 빠져나가 예배당 의자 옆에서 산산조각 났다. 세진아, 세진아.
하지만 세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턱은 꽉 다물려 있었고 손에 감고 있던 진주 목걸이는 소나기 안에서 뒤틀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삼패인자는 힘없이 흔들리더니 하얀 구두 위로 와르르 쏟아졌다. 성당 안에는 탄식만 울렸다. 목사님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도 귀신이라도 본 듯한 눈이었다. 나는 계속 걸었다. 그 누구도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모두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왔다. 유령인가 복수자인가 알 수 없는 존재. 하지만 나는 말이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 존재 자체가 거짓 위에 떨어진 천둥이었다. 그들이 평생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진실이라는 재앙. 복도의 맨 앞, 단상 바로 아래까지 걸어갔을 때 예배당 안은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보고 미소 지었다. 진실은 지금부터입니다. 나는 내 사진 아래, 그들이 날 위해 만든 위조된 부고용 영정사진 아래 섰다. 살아있는 내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내가 시선을 들자 수십 개의 눈동자가 동시에 움직였다. 진짜 살아난 사람처럼, 진짜 무덤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좋아, 봤으면 됐어. 이제 들을 차례야. 나는 목을 한번 가다듬고 예배당 안에 울리는 침묵 속으로 목소리를 던졌다. 제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수정돼야 할 것 같네요. 예배당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녹화를 시작할 생각도 못할 만큼 얼어 있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무슨 비극도 없었고요. 신원 미확인의 시신도 폐쇄된 관도 없었습니다. 나는 코트 안에서 두꺼운 서류 파일을 꺼냈다. 도장과 날짜로 가득한 공문들, 여권 출입국 도장, 근무증명서, 세금 기록, 임대차 계약서, 항공기 기록. 이게 증거입니다. 저 살아 있었어요. 일했고, 살았고, 버텼습니다. 그동안 잃은 건 그쪽들 뿐이었죠. 나는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제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서를 위조하고 사망신고까지 냈어요. 나는 세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진주 목걸이를 부서지도록 움켜쥔 손은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신탁 자산, 할머니가 내게 남긴 유산, 내 인생 전부 다 너한테 넘겼더라. 세진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그러나 나는 가만히 말했다. 내 돈으로 산 그 집, 즐겁게 살 생각은 하지 마. 내 말이 끝나자 뒤편에서 무겁고 낮은 술렁임이 일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증거가 있대. 또 다른 이가 숨을 들이켰고 그리고 폰이 들려 올라갔다. 빨간 점. 녹화 시작. 잘 됐어. 이제 세상이 이 장례식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테니까. 이건 작별이 아니라 은폐였다.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딸을 잃은 게 아니에요.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아이가 다시 걸어 들어오는 걸 보게 될 차례죠. 그 거짓의 더미 위에 나는 성냥을 켰다. 내가 마지막으로 몸을 돌렸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백지처럼 창백했고 어머니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다. 세진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봤다. 진주 목걸이는 이제 손에 없다. 손가락도, 말도, 그 어떤 장식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날 묻은 건, 살아 있었던 나를 죽인 건 당신들이에요. 나는 담담하게, 하지만 단단히 말했다. 하지만 난 진실을 들고 돌아왔어요. 이제 소리칠 것도 없고 거짓말도 필요 없어요. 정적, 무겁고 돌이킬 수 없는 정적.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은광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얼마나 완벽한 타이밍인가. 장내 종소리. 하지만 이번엔 죽은 사람이 나 아니었어. 몽타주, 변호사 사무실. 나는 모든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하고 그가 사망 확인서를 반으로 찢는 장면. 법적으로 나는 부활했다. 뒤이어 열리는 조사. 사문서 위조, 허위 신고, 횡령 혐의. 이제 그들이 거짓말을 해보시지. 나레이션, 내면의 목소리. 어쩔 땐 그들의 세상에서 한 번 죽어야 진짜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다. 자유를 되찾으러 온 것이다.